마님, 저도 세경을 좀 받고 싶어요. 뭐라? 바보 새끼 주지에 재워주고 밥 먹여줬으면 됐지 무슨? 썩 꺼져라. 그렇게 칠성이는 묵묵히 다시 밭일을 하게 되는데 응? 으아! 번개를 맞고 어떤 깨달음을 얻은 듯한 바보 모습.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기다려라, 최참봉! 전기수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야기 한 판 시작해보겠습니다. 칠성이는 조참봉 댁에서 15년째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25이었으나 머리는 10살 아이만도 못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칠성을 보며 하늘이 머리를 주는 걸 깜빡했나 보다 하며 혀를 찼습니다. 실제로 칠성은 셈도 못하고 글도 몰랐으며 시키는 일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늘 구박을 받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어도 빗자루질이 엉망이었고 물을 길어와도 반은 엎질렀으며 말을 시키면 엉뚱한 곳으로 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는데 그저 해에 웃으며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했기 때문입니다. 조참봉은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습니다. 논밭이 수십마지기였고 소작인만 해도 20명이 넘었지요. 하지만 그의 인심은 좁기로 유명했는데 소작인들에게 후하게 주는 법이 없었고 품씀도 깎을 수 있으면 깎았으며 하인들을 대하는 태도는 짐승만도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칠성은 가장 낮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다른 하인들은 밥이라도 제대로 먹었으나 칠성에게는 늘 식은 죽이나 된장 한 숟가락만 주어졌는데 조참봉은 바보놈이 밥맛이나 알겠느냐며 비웃곤 했지요.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칠성은 마당을 쓸고 있었는데 빗자루를 휘두르는 솜씨가 서툴러 먼지만 일으키고 있었으나 열심히 쓸었습니다. 마침 조참봉이 사랑방에서 나오다가 칠성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지요. 이놈아, 그게 뭐하는 꼴이냐? 먼지만 날리고 있잖아. 조참봉이 호통을 치자 칠성은 화들짝 놀라 빗자루를 떨어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님. 칠성이 더듬거리며 사과했습니다. 조참봉은 혀를 차며 지나가려다가 멈춰섰는데 칠성이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우물쭈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뭐야, 할 말 있어? 조참봉이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칠성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가 번졌지요. 마님, 저도 15년이나 일했으니 세경 받아서 작은 초가집 하나 짓고 싶어요. 칠성이 해에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는데 15년을 일했으니 이제는 세경을 받아 자기만의 집 한 칸쯤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염소도 한 마리 키우고 아침에 일어나면 염소 풀 뜯기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칠성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세경으로 초가집 한 칸과 염소 한 마리, 그것이 칠성이 꾸는 전부였지요. 많은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바람뿐이었지요. 조참봉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으나 곧 분노로 변했는데 칠성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뭐라고? 조참봉이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되물었으나 칠성은 조참봉의 표정을 읽지 못하고 여전히 해에 웃고 있었습니다. 세경이요. 저도 15년이나 일했으니 조금만. 칠성이 다시 말하려는 순간 조참봉이 신고 있던 가죽신을 벗어 들어 칠성의 뺨을 잇는 힘껏 후려쳤습니다. 퍽하는 둔탁한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지요. 이 배은망덕한 놈. 조참봉이 소리치자 칠성은 뺨을 부여잡고 비틀거렸으나 조참봉은 멈추지 않고 다시 한번 가죽신으로 칠성의 등짝을 내리쳤습니다. 짐승을 걷어서 밥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세경을 달라고 집을 짓겠다고
조찬봉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계속 욕설을 퍼부으며 칠성을 짐승이라 불렀는데 칠성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놈머리로는 밖에서 하루도 못 살아. 나가면 넌 바로 굶어 죽어. 조찬봉이 칠성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칠성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는데 그저 말 못하는 짐승, 아니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보였던 것입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넌 진작에 산에서 얼어 죽었을 거야. 그 은혜를 모르고 감히 세경을 달라고, 집을 짓겠다고, 염소를 키우겠다고. 조찬봉은 비웃으며 가죽신을 다시 신은 뒤 칠성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사랑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칠성은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었지요. 칠성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뺨이 따갑고 등짝이 아팠으나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는데 자신이 바라는 것이 그렇게 큰 욕심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15년을 일한 대가로 세경을 받아 초가집 한 칸, 염소 한 마리가 그렇게 과분한 것이었을까요? 저는 사람 아닌가요? 칠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는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을 바보라고 불렀으나 칠성도 가슴이 있었고 슬픔도 느끼고 외로움도 느꼈으며 무엇보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바람이 있었지요. 하지만 조찬봉은 그런 칠성의 마음을 짐승의 투정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15년 동안 성실하게 일한 대가로 받은 것은 가죽신에 맞은 뺨과 모욕뿐이었지요. 칠성은 천천히 일어나 다시 빗자루를 집어들었는데 눈물을 닦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갈 수도 없었는데 조찬봉의 말대로 칠성은 혼자서는 하루도 살 수 없는 바보였으니까요. 그저 이곳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칠성의 운명인 것 같았습니다. 마당 한켠에서 다른 하인 하나가 칠성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불쌍한 것 좀 봐라. 15년이나 일했는데 세경은커녕 매만 많네. 하인이 중얼거렸으나 누구도 칠성을 도와주지 않았는데 모두가 조찬봉이 무서웠고 칠성 따위를 도와줄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찬봉은 사랑방으로 돌아가 담뱃대를 빨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바보놈이 감히 분수를 모르는구나. 짐승 주제에 세경을 달라니, 집을 짓겠다니. 조찬봉에게 칠성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부려먹고 버릴 수 있는 도구에 불과했지요. 칠성이 15년 동안 흘린 땀도 묵묵히 참아온 서름도 조찬봉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계속 마당을 쓸었는데 빗자루질은 여전히 서툴러 먼지만 날렸으나 멈추지 않고 묵묵히 일할 뿐이었습니다. 가슴 속에는 서름이 가득했으나 칠성은 그것을 삼키며 살아가야 했지요. 이것이 바보 칠성의 삶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칠성은 여전히 조찬봉 댁에서 묵묵히 일했는데 뺨에 남은 멍자국이 아직 가시지 않았지요. 하지만 칠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일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맑았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들더니 순식간에 사방이 어두워지면서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나뭇가지들이 요란하게 흔들렸고 멀리서 천둥 소리가 으르렁거리더니 곧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보슬보슬하더니 점점 굵어지면서 폭우로 변했지요. 칠성은 행랑채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온 세상이 환하게 밝아졌다가 다시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는데 칠성은 천둥 소리에 움찔하며 몸을 웅크렸지요. 저 멀리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칠성의 가슴은 쿵쿵 뛰었습니다. 칠성아. 조찬봉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칠성은 황급히 사랑방으로 달려갔는데 조찬봉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담뱃대를 빨고 있었습니다. 마님, 부르셨습니까? 칠성이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칠성아, 너 산에 가야겠다. 조찬봉이 말하자 칠성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산이요. 지금 비가 오는데요. 칠성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되물었으나 조찬봉은 고개를 끄덕이며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꿈에 산신령이 나타나 노하여 산삼을 바치지 않으면 마을에 재앙이 내린다는 것이었는데 물론 거짓말이었지요. 조찬봉은 그저 칠성을 골칫거리로 여겨 없애고 싶었던 것입니다. 산신령께서 귀한 산삼을 원하신다. 내가 가서 캐와야 해. 지체할 시간이 없어. 조찬봉이 단호하게 말하자 칠성은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비도 오고 천둥도 치는데 무서워요. 칠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으나 조찬봉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손에 들고 있던 담뱃대를 탁자에 내리쳤습니다. 무섭다고? 산신령이 노하시면 우리 모두 죽는다. 내 놈 하나 죽는 게 낫지. 온 마을이 죽는 게 낫겠느냐? 조찬봉이 호통을 치자 칠성은 고개를 숙였는데 감히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어서 가. 산삼을 못 캐오면 돌아오지도 마라. 조찬봉의 명령에 칠성은 떨리는 다리로 사랑방을 나왔습니다. 하인들이 칠성에게 바구니와 호미를 쥐어 주었는데 그들의 눈빛에는 동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날씨에 산에 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이지요. 칠성은 도롱이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는데 도롱이로는 막을 수 없을 정도였고 바람이 칠성의 몸을 휘청이게 만들었으며 진흙탕 길은 미끄러워 걸음을 옮기기 힘들었지요. 마을을 벗어나자 길은 더욱 험해졌는데 칠성은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마님한테 혼날 텐데 산삼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칠성이 울먹이며 중얼거렸는데 산삼을 못 캐오면 또 맞을 것이 뻔했으나 산에 가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천둥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비바람이 온몸을 때리는 가운데 칠성은 비틀거리며 산길로 접어들었지요. 산길은 더욱 험했습니다. 빗물이 개울처럼 흘러내렸고 나뭇가지들이 부러져 떨어졌는데 칠성은 미끄러지며 넘어지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첫 번째 넘어졌을 때는 무릎을 들었고 두 번째는 손바닥이 찢어졌으며 세 번째는 이마를 돌에 부딪혀 피가 흘러내렸지요. 칠성은 피와 빗물이 뒤섞인 얼굴로 다시 일어서며 울먹였습니다. 아파요. 집에 가고 싶어요. 무서워요.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조찬봉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칠성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계속 산을 올랐는데 바구니는 이미 빗물로 가득 찼고 호미는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습니다. 칠성은 호미를 꼭 쥐고 앞으로 나아갔지요. 얼마나 올랐을까요? 칠성은 이제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주위는 온통 빗줄기뿐이었고 나무들은 바람에 휘청이며 무시무시한 소리를 냈지요. 칠성은 산삼을 찾으려 주위를 두리번거렸으나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신령님, 산삼이 어디 있어요? 제발 알려주세요. 칠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주위를 살피는데 갑자기 번개가 번쩍이자 순간적으로 주변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칠성은 깜짝 놀라 주저앉았는데 귀가 먹먹할 정도로 큰 천둥 소리가 뒤따라 터져 나오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요. 으아, 무서워요. 살려주세요. 칠성은 바닥에 엎드려 떨었습니다. 번개는 계속 번쩍이고 천둥은 멈추지 않았는데 마치 하늘이 노한 것만 같았지요. 칠성은 조찬봉이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산신령이 노했다는 말이 말입니다. 혹시 정말 산신령이 노해서 자신을 벌하려는 것은 아닐까요? 산신령님, 잘못했어요. 산삼 캐러 왔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칠성이 울먹이며 빌었으나 비는 더욱 세차게 내렸고 바람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죽을 것 같아 칠성은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
저 멀리 커다란 고목나무 한 그루가 보였습니다. 속이 텅 빈 고목이라 비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았지요. 칠성은 비틀거리며 고목나무를 향해 기어가다시피 했습니다. 진흙탕에 손발이 빠졌으나 칠성은 필사적으로 나아갔는데 살고 싶다는 본능이 칠성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고목나무에 도착해 속으로 기어들어가자 안은 어둡고 축축했으나 비바람은 막을 수 있었지요. 이제 괜찮아, 여기 있으면 안 맞아, 집에 갈 수 있어. 칠성이 안도하며 숨을 고르려는 순간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굉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천둥과는 차원이 다른 소리였는데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지요. 칠성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순간 푸른 빛이 하늘에서 땅으로 일직선으로 뻗어 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번개가 칠성이 있는 고목나무를 향해 내리쳤던 것입니다. 푸른 빗줄기가 고목나무를 타고 칠성의 정수리를 정확히 관통하는 순간 칠성은 눈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으아! 칠성이 비명을 지르는 순간 온몸에 전류가 흘렸는데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눈앞이 하얗게 변했으며 귓속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칠성은 경련하듯 몸을 떨었는데 손가락 끝까지 전기가 흘러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요. 온몸에 신경이 불타는 것 같았고 뼛속까지 전류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번개는 칠성의 몸을 타고 땅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칠성의 몸에서는 타는 냄새가 났고 입에서는 거품이 흘러나왔는데 눈은 뒤집힌 채 희멀건 흰 자위만 보였습니다. 칠성의 손가락이 경련하듯 파르르 떨렸고 발끝이 꼬부라졌으며 온몸이 활처럼 휘어졌다가 다시 축 늘어졌지요. 칠성은 눈을 뒤집은 채 쓰러졌습니다. 고목나무 속은 고요했는데 비는 여전히 쏟아졌고 천둥은 계속 울렸으나 칠성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에 쓰러진 채 축 늘어져 있었는데 숨을 쉬는지 죽은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밤이 깊어가며 비는 점점 약해지더니 새벽녘이 되자 그쳤습니다. 먹구름이 걷히고 별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고목나무 속에서는 여전히 칠성이 쓰러진 채 누워 있었습니다. 칠성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으나 그의 가슴이 미세하게 오르내리고 있었지요.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벽 햇살이 고목나무 속으로 스며들어 칠성의 얼굴을 비추었는데 칠성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습니다. 온몸에 흐르던 전류의 감각이 서서히 사라지고 귓속에서 윙윙거리던 소리도 점점 작아지더니 마침내 칠성이 눈을 떴지요. 칠성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흐릿하게 보이던 것들이 점점 선명해지기 시작했는데 고목나무의 속살이 보였고 그 틈새로 스며드는 햇살이 보였으며 나무 껍질의 주름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너무나 선명해서 칠성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는데 여전히 모든 것이 또렷했지요. 칠성이 신음을 내며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고 머리가 지끈거렸으나 이상하게도 머릿속은 맑았습니다. 안개가 걷히듯 흐릿하던 생각들이 선명해지는 것 같았지요. 칠성은 손을 들어 머리를 만져보았는데 머리카락 몇 가닥이 타서 부스러졌으나 다행히 큰 상처는 없었습니다. 칠성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고목나무 밖으로 나가니 세상이 달라 보였는데 아니 정확히는 칠성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예전에는 그저 새소리로만 들렸던 것이 지금은 패턴으로 들렸지요. 짧은 소리 3번, 긴 소리 1번, 다시 짧은 소리 2번. 새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새들이 말을 하고 있어. 칠성이 중얼거렸는데 자신의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처럼 더듬거리지 않았고 말이 또박또박 나왔지요. 칠성은 놀라서 입을 다물었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바보처럼 더듬지 않았고 생각이 말로 바로 이어졌지요. 칠성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는데 손가락 하나하나가 또렷하게 보였고 손금의 선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 개의 큰 선, 수많은 작은 선들, 그것들이 만드는 무늬가 마치 지도처럼 보였지요. 칠성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는데 예전에는 그냥 흔들리는 것으로만 보였던 것이 지금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흔들리는 것, 위에서 아래로 흔들리는 것, 빠르게 흔들리는 것과 느리게 흔들리는 것이 모두 다르게 보였지요. 칠성은 나뭇잎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바람이 북서쪽에서 불어오고 있어. 속도는 빠르지 않아. 약하게 불고 있지.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니 곧 날씨가 개겠구나. 칠성이 혼잣말을 하는데 자신도 놀랐습니다. 어떻게 바람의 방향을 알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날씨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나뭇잎의 흔들림을 보면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알 수 있었고 구름의 모양과 속도를 보면 날씨를 예측할 수 있었지요. 칠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은 바보였습니다. 셈도 못하고 글도 모르는 바보였는데 지금은 머릿속이 맑았고 생각이 빠르게 돌아갔으며 세상이 다르게 보였지요. 벼락을 맞아서 그런 걸까? 칠성이 중얼거렸습니다. 분명 어젯밤 벼락을 맞았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깨어나니 세상이 달라져 있었지요. 칠성은 자신의 몸을 살펴보았는데 옷은 군데군데 다 있었고 피부에는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으나 심각한 상처는 없었습니다. 칠성은 천천히 걸어보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으나 걸을 수는 있었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균형을 잡는 방법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왼발을 내디디면 오른팔을 앞으로, 오른발을 내디디면 왼팔을 앞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하면서 걷는 방법이 저절로 이해되었지요. 신기해. 모든 게 다 보여. 칠성이 감탄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길 위에 떨어진 나뭇가지들이 보였는데 몇 개나 되는지 세어보고 싶었습니다. 칠성은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숫자를 세기 시작했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전에는 세 가지밖에 못 셌는데 지금은 계속 셀 수 있었습니다. 칠성은 놀라서 계속 세어나갔는데 10가지 세고 나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11, 12, 13. 숫자가 계속 이어졌지요. 27개. 나뭇가지가 27개야. 칠성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자신은 이런 것을 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할 수 있었습니다. 칠성은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선을 그어 보았는데 일자로 곱게 그을 수 있었고 동그라미도 그릴 수 있었으며 네모도 그릴 수 있었지요. 칠성은 자신의 변화를 천천히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벼락이 자신을 바꿔놓은 것 같았는데 어떻게 바뀐 것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분명한 것은 예전의 칠성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머리가 맑아졌고 생각이 빨라졌으며 세상이 다르게 보였지요. 돌아가야 해. 조참봉댁으로. 칠성이 중얼거렸습니다. 산삼을 캐지 못했으나 돌아가야 했는데 어차피 조참봉은 자신이 죽었을 거라 생각할 것이었습니다. 칠성은 바구니와 호미를 주워들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지요. 걸음걸이가 예전과 달랐는데 비틀거리지 않았고 넘어지지도 않았으며 길을 헤매지도 않았습니다. 산을 내려오며 칠성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변화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참봉에게 알려야 할까요? 아니면 숨겨야 할까요? 칠성의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는데 예전 같으면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것들이었지요. 아직은 숨기는 게 나을 것 같아.
칠성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갑자기 똑똑해진 것을 조찬봉이 알면 의심할 것 같았고, 의심받으면 또 어떤 일을 당할지 몰랐습니다. 차라리 바보인 척하면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안전할 것 같았지요. 칠성은 마을로 돌아가며 결심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바보인 척하고 속으로는 이 새로운 능력을 갈고 닦겠다고 말입니다. 언젠가는 이 능력으로 조찬봉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지요. 칠성의 눈빛이 달라졌는데 예전의 흐리멍덩한 눈빛이 아니라 서늘한 광채가 서려 있었습니다. 칠성이 마을로 돌아오자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두가 칠성이 죽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살아서 돌아온 것이었지요. 하인들이 수군거렸고 조찬봉도 사랑방에서 나와 칠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칠성이가 살아왔네. 한 하인이 중얼거렸습니다. 조찬봉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는데 사실 칠성이 죽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 돌아왔으니 어쩔 수 없었지요. 산삼은? 조찬봉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칠성은 고개를 숙이며 더듬거리는 척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님. 못 찾았어요. 칠성이 바보처럼 말하자 조찬봉은 혀를 찼습니다. 쓸모없는 놈, 가서 일이나 해. 조찬봉이 손을 휘저으며 쫓아냈고 칠성은 고개를 숙인 채 행랑채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칠성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는데 조찬봉을 보는 시선에 서늘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지요. 물론 조찬봉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칠성은 여전히 바보인 척하며 조용히 지냈는데 마당을 쓸 때도 일부러 서툴게 쓸었고 물을 기를 때도 일부러 조금씩 엎질렀으며 말을 더듬거렸지요. 하지만 혼자 있을 때면 칠성은 달랐습니다. 나무 막대기로 땅바닥에 숫자를 쓰며 셈을 연습했고 하늘의 별을 보며 방향을 익혔으며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의미를 분석했지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조찬봉은 사랑방에서 소작인들과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올해 추수한 곡식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소작인들은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조찬봉은 그것을 이용해 장부를 조작하곤 했지요. 김씨네는 올해 쌀 15가마를 냈으니 내 몫은 7가마 반이고 내 몫은 7가마 반이야. 조찬봉이 주판을 튕기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8가마를 가져가고 소작인에게는 7가마만 주려는 속셈이었지요. 소작인 김씨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셈을 할 줄 몰라 조찬봉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내는 쌀 20가마를 냈으니 내 몫은 10가마고 내 몫은 10가마야. 조찬봉이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자신이 11가마를 가져가려는 것이었지요. 이렇게 한 가마씩, 반가마씩 빼돌리면 1년에 수십 가마를 더 챙길 수 있었습니다. 칠성은 마당을 쓸다가 사랑방 쪽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조찬봉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칠성은 귀를 기울이며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15가마를 반으로 나누면 7가마 반씩인데 조찬봉은 1가마를 더 가져간다는 것. 20가마를 반으로 나누면 10가마씩인데 조찬봉은 1가마를 더 가져간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지요. 칠성은 빗자루를 들고 사랑방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조찬봉은 장부를 펼쳐놓고 주판을 튕기고 있었는데 다음 차례인 박신의 몫을 계산하고 있었지요. 박신혜는 쌀 19가마를 냈으니 조찬봉이 주판을 튕기며 계산하는 척했으나 사실은 속으로 어떻게 더 빼먹을까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사랑방 문 앞에서 멈춰서서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조찬봉이 장부에 뭔가를 적으려는 순간이었지요. 마님. 칠성이 더듬거리며 말을 걸었습니다. 조찬봉이 짜증스럽게 돌아보았습니다. 뭐야, 왜? 조찬봉이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19가마면 반씩 나누면 9가마 반씩인데요.
칠성이 바보처럼 더듬거리며 말했으나 그 내용은 정확했습니다. 조찬봉은 눈을 깜빡였는데 자신이 적으려던 것은 자신이 10가마, 소작인이 9가마였지요. 칠성이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요? 내가 뭘 안다고 짓거려? 조찬봉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칠성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손가락을 꼽아 보였습니다. 19은 10에다가 9을 더한 거니까 반으로 나누면 9하고 반이요. 칠성이 순진한 표정으로 말하자 조찬봉은 다시 주판을 튕겨보았습니다. 계산해 보니 칠성의 말이 맞았는데 조찬봉의 등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천치 바보였던 칠성이 어떻게 이런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조찬봉은 잠시 멍하니 칠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했는데 분명 이놈은 셋도 제대로 못 세던 바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9을 반으로 나누는 계산을 해냈지요. 조찬봉의 머릿속에 의심이 스쳤으나 곧 자존심이 그것을 억눌렀습니다. 내 이놈이 감히. 조찬봉이 벌떡 일어나더니 손에 들고 있던 주판을 칠성의 머리에 내리쳤습니다.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칠성의 이마가 벌겋게 부어올랐지요. 어디서 감히 천한 종놈이 주인하는 일에 훈수를 둬. 뒷걸음질 치다 쥐 잡은 주제에 조찬봉이 호통을 치자 소작인들이 놀라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칠성은 이마를 움켜쥐고 주저앉았는데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나왔지요.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님. 칠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으나 조찬봉은 칠성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썩 꺼져. 다시는 내 앞에 얼씬거리지 마. 조찬봉이 소리치자 칠성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사랑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소작인들은 조찬봉을 두려워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조찬봉은 다시 자리에 앉아 장부를 펼쳤지요.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칠성의 정확한 계산이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칠성은 행랑채로 돌아가 이마를 만졌습니다. 혹이 올라와 있었고 따가웠으나 칠성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이 옳은 말을 했는데도 맞았다는 것이 억울했지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조찬봉은 자신이 똑똑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칠성은 이마의 혹을 만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5년이었습니다. 10살 때부터 이 집에 와서 25이 될 때까지 15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지요. 세경을 달라고 했을 때 조찬봉은 가죽신으로 자신을 때렸고 벼락치는 밤에 죽으라고 산에 보냈으며 이제 똑똑해졌는데도 여전히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15년의 빚을 반드시 갚아야 해. 칠성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마에 혹이 욱신거렸으나 그보다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것이 더 뜨거웠는데 그것은 분노이자 복수심이었지요. 조찬봉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약자였고 조찬봉은 여전히 힘이 있었으니까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조용히, 천천히 조찬봉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야 해. 칠성이 혼잣말을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벼락이 준 이 명석한 두뇌로 조찬봉을 무너뜨릴 방법을 찾아야 했지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바보인 척하면서 기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칠성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15년 동안 흘린 땀과 눈물, 세경도 받지 못한 채 당한 모욕, 죽을 뻔했던 벼락 맞던 밤, 그 모든 것들이 칠성의 가슴에 불씨로 남아 있었지요. 조찬봉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적을 만들었는지 말입니다. 그날 밤 조찬봉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낮에 칠성이 보여준 계산 실력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는데 바보였던 놈이 어떻게 그런 계산을 했는지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조찬봉은 답답한 마음에 일어나 사랑방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지요.
달빛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조찬봉이 마당을 가로질러 가려는 순간 행랑채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는데 칠성이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조찬봉은 발걸음을 멈추고 담장 그늘에 숨어 칠성을 지켜보았지요. 칠성은 허리를 꼿꼿이 펴고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구부정한 자세가 아니라 당당한 자세였는데 달빛 아래 서 있는 칠성의 모습이 낯설어 보였지요. 칠성은 별자리를 보며 천천히 고개를 움직였고 입을 열어 중얼거렸습니다. 북두 칠성이 기울었구나. 화성이 서쪽으로 치우쳤으니 내년은 흉년의 징조로다. 칠성의 목소리는 더듬거림이 없었고 또박또박했습니다. 조찬봉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는데 저것이 정말 바보 칠성이 맞는가 싶었지요. 칠성은 계속 하늘을 보며 무언가를 중얼거렸는데 마치 학자처럼 보였습니다. 조찬봉이 놀라서 발을 헛디디자 돌멩이가 굴러갔습니다. 칠성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는데 순간 조찬봉과 눈이 마주쳤지요. 하지만 칠성은 재빨리 허리를 구부리고 바보처럼 해에 웃으며 머리를 긁었습니다. 아이고, 마님. 잠이 안 와서 그냥 밖에 나왔어요. 칠성이 다시 더듬거리며 말하자 조찬봉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칠성을 노려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또박또박 말하던 놈이 갑자기 다시 바보가 된 것 같았는데 뭔가 이상했지요. 너 방금 뭐라고 중얼거렸어? 조찬봉이 날카롭게 물었으나 칠성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순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그냥 별 보고 있었어요. 칠성이 해에 웃자 조찬봉은 잠시 칠성을 노려보다가 고개를 저으며 사랑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혹시 귀신이 씌었나 싶었으나 벼락 맞고 살아난 놈이니 뭔가 이상한 것은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지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 장터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 장터에 심부름을 나갔다가 사람들 앞에서 날씨를 맞췄다는 것이었지요. 어떤 상인이 농담으로 칠성에게 내일 날씨가 어떻겠느냐고 물었는데 칠성이 하늘을 보더니 비가 온다고 말했고 정말로 다음 날 비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벼락 맞은 칠성이가 이상해졌대. 한 안악이 우물가에서 말했습니다. 맞아. 내가 직접 봤어. 장터에서 누가 곡식값이 오를지 내릴지 물었더니 칠성이가 올해 풍년이니 값이 내릴 거라고 했거든. 근데 정말 그렇게 됐잖아. 다른 안악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는데 벼락을 맞고 죽지 않은 칠성이 하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 칠성이가 이제 점을 칠 수 있다는 이야기, 심지어 칠성이 신통력을 얻었다는 이야기까지 나돌았지요. 조찬봉의 귀에도 그 소문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으나 소문이 계속되자 조찬봉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장터에 나가보니 정말로 사람들이 칠성을 둘러싸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있었는데 칠성은 바보처럼 더듬거리면서도 대답은 정확하게 하고 있었지요. 조찬봉은 멀찌감치 서서 칠성을 지켜보았습니다. 한 상인이 칠성에게 비단 값이 오를지 물었는데 칠성이 잠시 생각하더니 당분간은 그대로 있을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올해 추수가 어떨지 물었는데 칠성은 올해는 괜찮으나 내년이 걱정이라고 말했지요. 조찬봉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였습니다. 의심은 사라지고 탐욕이 그 자리를 차지했는데 만약 칠성이 정말로 날씨와 시세를 예측할 수 있다면 돈을 벌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칠성을 이용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았지요. 조찬봉은 그날 저녁 칠성을 사랑방으로 불렀습니다. 칠성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자 조찬봉은 평소와 달리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칠성아, 앉아라. 조찬봉이 손짓하자 칠성은 놀란 표정으로 바닥에 앉았습니다.
조찬봉이 자신을 앉으라고 한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요즘 장터에서 날씨랑 시세를 맞힌다는 소문을 들었다. 정말이냐? 조찬봉이 물었습니다. 칠성은 머리를 긁으며 더듬거렸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마님. 칠성이 말하자 조찬봉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네 재주로 우리가 돈을 좀 벌어보자. 내가 미천을 대줄 테니 내가 언제 뭘 사고 팔아야 할지 알려주면 돼. 그러면 번 돈은 반반 나누는 거야. 조찬봉의 제안에 칠성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저한테도 돈을 주신다고요? 칠성이 순진하게 물었는데 조찬봉은 속으로 비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거짓말이었지요. 돈을 벌면 칠성에게는 푼돈만 던져주고 대부분은 자신이 가질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식구 아니냐? 함께 잘 살아보자. 조찬봉이 다정하게 말하자 칠성은 감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칠성의 눈 깊은 곳에는 차가운 빛이 어려 있었는데 조찬봉은 그것을 보지 못했지요. 칠성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조찬봉이 자신을 이용하려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신이 원하는 기회라는 것을 말입니다. 칠성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는데 그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찬봉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칠성을 내보냈습니다. 조찬봉은 이미 머릿속으로 큰 돈을 세고 있었는데 칠성의 능력을 이용하면 떼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았지요. 하지만 조찬봉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칠성의 덫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조찬봉은 칠성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박하지 않았고 밥도 제대로 주었으며 심지어 사랑방에 불러 함께 차를 마시기도 했지요. 물론 칠성을 아껴서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찬봉은 먼저 작은 것부터 시험해 보았습니다. 칠성에게 다음 장날 곡식값이 어떻게 될지 물었는데 칠성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금 오를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조찬봉은 반신반의하며 곡식을 조금 사두었는데 과연 장날이 되자 값이 올랐지요. 조찬봉은 눈이 번쩍 뜨이며 칠성의 말을 더욱 믿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아, 이번에는 무명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조찬봉이 물었고 칠성은 비가 많이 와서 무명이 귀해질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조찬봉이 무명을 사두자 정말로 비가 내렸고 무명 값이 올랐지요. 조찬봉은 돈을 세며 흐뭇하게 웃었는데 칠성의 능력이 진짜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조찬봉은 이제 칠성의 말을 의심 없이 믿게 되었습니다. 자잘한 장사에서 모두 성공했기 때문이었는데 조찬봉의 눈에는 욕심이 가득했지요. 더 큰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칠성이 사랑방으로 조찬봉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는데 조찬봉은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나 싶어 자세를 바로 했지요. 마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칠성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조찬봉은 반가운 얼굴로 칠성을 맞이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조찬봉이 물었습니다. 오늘 장터에 갔다가 한양에서 온 보부상을 만났어요. 칠성이 더듬거리며 말을 시작하자 조찬봉이 몸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한양 소식이라면 귀한 정보일 터였지요. 그 사람이 그러는데요. 청나라에서 사신이 곧 온다는 소문이 돈다고. 칠성의 말에 조찬봉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청나라 사신이 오면 조정에서 큰 잔치를 벌이고 양반들이 새 옷을 지어 입으며 진상품을 준비하느라 비단이며 귀한 물건들의 값이 폭등하는 것이 상례였지요. 정말이냐? 청나라 사신이? 조찬봉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네, 2달쯤 뒤에
온다고 했어요. 그 보부상이 한양관아 근처에 사는 사람인데 틀림없다고. 칠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는데 사실 칠성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오히려 사신 방문이 취소될 거라는 소문을 들었던 것인데 칠성은 그것을 반대로 말한 것이었지요. 조참봉을 파멸시킬 완벽한 미끼였습니다. 조참봉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청나라 사신이 온다면 비단값이 폭등할 것이고 지금 헐값에 비단을 사두면 떼돈을 벌 수 있을 것이었지요. 조참봉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비단을 사두어야겠구나. 조참봉이 중얼거리자 칠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금이 기회예요. 비단이 지금은 싸니까요. 보부상 말로는 한양 상인들도 모르는 정보라고. 칠성이 거들자 조참봉은 더욱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칠성의 예언이 모두 맞았으니 이번에도 틀림없을 거라 믿었지요. 게다가 남들보다 먼저 정보를 얻었으니 독점할 수 있다는 생각에 흥분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조참봉은 미친 듯이 비단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으로 올라가 비단 상인들을 찾아다니며 헐값에 나온 비단을 모조리 긁어 모았는데 상인들은 웃으며 비단을 팔았지요. 요즘 비단이 안 팔려 창고에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참봉은 가진 돈을 모두 털어 넣었습니다. 그래도 모자라자 마을 부자에게 돈을 빌렸는데 논밭 문서를 담보로 잡혔습니다. 부자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위험하다고 말렸으나 조참봉은 듣지 않았지요. 걱정 마시오. 2달만 기다리면 이 돈의 서너 배를 벌 수 있어. 조참봉이 자신만만하게 말하자 부자는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조참봉은 그 돈으로 비단을 더 샀고 또 모자라자 한양의 전당포를 찾아가 집문서까지 저당 잡혔습니다. 전당포 주인이 눈썹을 치켜 올리며 물었습니다. 집까지 잡히면 망하는 거요. 정말 괜찮겠소? 조참봉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소. 이건 확실한 정보요. 청나라 사신이 오면 비단값이 폭등하오. 전당포 주인은 고개를 저으며 돈을 내주었습니다. 조참봉은 그 돈마저 모두 비단에 쏟아부었는데 아직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많이 사두어야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요. 조참봉은 급기야 선산문서까지 저당 잡히게 되었습니다. 조상의 묘가 있는 땅까지 담보로 잡힌 것인데 이것은 양반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었지요. 하인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렸으나 조참봉은 귀를 막았습니다. 더 사와, 더. 비단을 더 사오란 말이야. 조참봉이 하인들에게 소리쳤는데 하인들은 고개를 숙인 채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참봉의 눈은 이미 돈에 눈이 멀어 제정신이 아니었지요. 창고가 비단으로 가득 찼습니다. 붉은 비단, 푸른 비단, 노란 비단, 비단이 쌓이고 쌓여 창고가 터져나갈 지경이었는데 조참봉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비단 더미를 쓰다듬었습니다. 곧 이것들이 금덩이가 될 거야. 나는 이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될 거야. 조참봉이 중얼거리며 비단을 어루만졌습니다. 칠성은 멀찌감치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그의 얼굴에는 냉소가 번지고 있었지요. 조참봉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파멸의 구덩이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칠성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15년 동안 세경 한 푼 받지 못하고 일했던 세월, 가죽신에 맞았던 뺨, 죽으라고 보내진 벼락 치던 밤, 주판에 맞아 생긴 이마의 혹,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갚아질 것이었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참봉은 매일 한양으로 올라가 소식을 들었는데 아직 청나라 사신에 대한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조참봉은 조바심을 내며 칠성에게 물었습니다. 칠성아, 정말 사신이 오는 게 맞지? 조참봉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으나 칠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틀림없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보부상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칠성의 확답에 조참봉은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 만약 사신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었지요. 집 문서도 잡히고 땅 문서도 잡히고 선산까지 저당 잡힌 상태였는데 비단을 팔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될 터였습니다. 조참봉은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꿈속에서는 비단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그것이 금으로 변하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재로 변해버렸지요. 조참봉은 그 재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비명을 지르는데 칠성이 나타나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15년의 빚을 갚으십시오. 조참봉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또 보름이 지났습니다. 조참봉은 이제 미칠 지경이었는데 청나라 사신 소식은 여전히 들리지 않았고 비단값은 오르기는커녕 점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조참봉은 창고 앞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지요. 왜 안 오는 거야? 분명 온다고 했잖아. 조참봉이 절규했으나 하늘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칠성은 그 모습을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는데 이제 곧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마을 전체가 웅성거렸습니다. 관아 앞에 큰 방이 붙었는데 청나라 사신 방문이 취소되었다는 공문이었지요. 양국 간의 문제로 사신단 파견이 무기한 연기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장터에서는 상인들이 모여 수군거렸고 비단값은 그 즉시 폭락하기 시작했는데 아무도 사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비단을 가진 사람들이 급히 팔려고 해서 값은 더욱 떨어졌지요. 조참봉은 관아 앞에 붙은 방을 보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는데 입술이 파랗게 질리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나왔지요. 창고에 가득한 비단이 떠올랐습니다. 그 많은 비단이 이제는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조참봉은 비틀거리는 다리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서 칠성이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는데 조참봉은 칠성을 보자 이성을 잃고 달려들어 멱살을 잡았습니다. 칠성아, 네 이놈, 네가 오른다고 했잖아. 청나라 사신이 온다고 했잖아. 조참봉이 칠성을 마구 흔들어대며 절규하자 칠성은 놀란 척하며 바보처럼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게 제 잘못인가요? 저는 보부상한테 들은 대로 말씀드린 건데요. 칠성이 순진한 표정으로 말하자 조참봉은 더욱 화가 나서 칠성을 밀쳐냈습니다. 칠성이 바닥에 넘어지자 조참봉은 그 위로 달려들어 주먹을 휘둘렀는데 그때 대문이 벌컥 열리며 사람들이 들이닥쳤지요. 조참봉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었습니다. 조참봉, 우리 돈부터 갚으시오. 한 부자가 소리치자 조참봉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은 돈이 없소.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조참봉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으나 부자는 코웃음을 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기다려. 비단값이 폭락했다는 소문 다 들었소. 당신 이미 망한 거요. 당장 땅 문서 넘기시오. 부자의 말에 다른 채권자들도 일제히 문서를 요구하며 소리쳤습니다. 조참봉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는데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지요. 논밭도 집도 조상의 선산까지 모두 빼앗길 판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은 조참봉을 내팽개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귀한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병풍, 도자기, 서화, 모든 것이 빚값으로 압류되었는데 조참봉은 그저 마당에 주저앉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칠성은 천천히 일어나 몸에 흙을 털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참봉에게 다가가 내려다보았는데 조참봉이 고개를 들어 칠성을 올려다보는 순간 깨달았지요. 칠성의 눈빛이 달랐던 것입니다.
예전의 흐리멍덩한 바보 눈빛이 아니라 서늘하고 명석한 광채가 서려 있었습니다. 조찬봉은 온몸을 떨며 칠성을 바라보았는데 칠성은 차갑게 미소를 지으며 더듬거림 없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를 보고 계십니까, 마님? 칠성의 목소리에는 더듬거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조찬봉은 이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는데 칠성이 처음부터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일부러 그랬지요. 마님께서 욕심에 눈이 멀도록 말입니다. 칠성이 차갑게 말하자 조찬봉은 이를 갈며 일어서려 했으나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칠성은 조찬봉을 내려다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욕심이 눈을 가리면 벼락보다 무서운 법입니다. 마님, 제가 15년간 못 받은 세경, 가죽신에 맞은 뺨, 죽으라고 보내진 벼락 치던 밤, 주판에 맞아 생긴 이마의 혹, 이 집구석 망한 걸로 다 퉁치시지요. 칠성의 말에 조찬봉은 소리치며 달려들려 했으나 채권자 하나가 조찬봉을 붙잡으며 문서를 내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조찬봉은 무너지듯 다시 주저앉았지요. 저를 짐승이라 부르셨지요. 세경을 달라니 배은망덕하다고 하셨고요. 하지만 하늘이 저를 살렸고 이 머리를 주셨습니다. 칠성이 자신의 머리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맞춰드렸지요. 마님이 저를 믿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큰 미끼를 던졌습니다. 장터에서는 오히려 사신이 취소될 거라는 소문이 돌았지요. 하지만 저는 반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마님의 욕심을 알았으니까요. 칠성의 설명에 조찬봉은 뒷목을 부여잡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왔는데 자신이 완벽하게 놀아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요. 15년입니다, 마님. 15년 동안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짐승이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님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십니다. 칠성이 차갑게 말을 마치고 돌아서는데 조찬봉이 뒷목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기절한 것이었지요. 하인들이 놀라서 달려들었으나 칠성은 그저 담담하게 그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은 집안의 물건을 모두 실어 날랐고 조찬봉의 가족들은 울며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조찬봉네 집은 텅 비었는데 조찬봉은 정신을 차리고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집 밖으로 쫓겨났지요. 칠성은 대문 앞에 서서 조찬봉 가족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조찬봉은 알거지 꼴이 되어 허름한 옷을 걸치고 비틀거리며 걸어갔는데 그 뒷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지요. 예전에 자신을 내려다보던 그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이제는 길바닥에 나앉은 거지나 다름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거리며 조찬봉의 몰락을 지켜보았습니다. 욕심이 화를 불렀다는 것, 칠성을 업신여긴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지요. 칠성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15년의 한이 드디어 풀린 것이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많은 것이 변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칠성에게 일어났습니다. 칠성은 이제 더 이상 바보 머슴이 아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칠성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조찬봉이 망한 뒤 칠성은 빈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에게는 벼락이 준 명석한 두뇌가 있었지요. 칠성은 마을 사람들에게 날씨와 시세를 예측해주기 시작했는데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운 마음에 주는 푼돈으로 시작했지요. 칠성아, 다음 장날 곡식값이 어떻게 될까? 한 농부가 물으면 칠성은 하늘을 보고 땅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오를 겁니다. 지금 파시고 다음 장에 사십시오. 칠성의 말대로 값이 움직이자 사람들은 놀라워했고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칠성에게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감사의 표시로 주는 돈도 조금씩 쌓여갔지요. 칠성은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작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곡식을 조금 사서 팔았는데 언제 사야 하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손해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칠성은 작은 장사꾼이 되었고 2년이 지나자 여러 명을 고용할 수 있었으며 3년이 지나자 작은 상단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은 이 고을에서 손꼽히는 거상이 되었지요. 하지만 칠성은 예전의 조참봉과 달랐습니다. 돈을 벌수록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는데 흉년이 들면 곡식을 헐값에 팔았고 과부나 고아들에게는 돈을 빌려주되 이자를 받지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칠성을 존경했습니다. 빈손에서 일어나 거상이 되었으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칠성은 마을 어귀에 큰 기와집을 지었습니다. 사랑채와 안채가 있었고 마당에는 나무가 심어져 있었으며 작은 연못도 있었지요. 하지만 칠성은 그곳에서 혼자 살지 않았습니다. 갈 곳 없는 사람들을 받아들여 일자리를 주었고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들에게는 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날이 오늘도 한양으로 가십니까? 한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칠성의 상단에서 일하는 총각이었는데 칠성을 따르는 사람 중 하나였지요. 그래야지. 오늘 거래가 있어서 말이야. 칠성이 부드럽게 대답하며 도포를 걸쳤습니다. 이제는 양반들이 입는 옷을 입고 갓을 쓰고 다녔는데 누가 봐도 훌륭한 상인이자 선비처럼 보였습니다. 칠성은 말을 타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한 다리를 지나게 되었는데 그 다리 밑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지요. 칠성은 말을 멈추고 다리 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 노인이 누더기를 걸치고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수염은 길게 자라 있었으며 옷은 기름때와 흙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지요. 손에는 빈 그릇을 들고 있었는데 구걸하는 거지였습니다. 칠성은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낯이 익었기 때문인데 자세히 보니 조참봉이었습니다. 5년 만에 보는 조참봉의 모습은 처참했지요. 예전에 거만하고 살찐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이제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거지 꼴이었습니다. 칠성은 말에서 내려 천천히 다리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조참봉은 그릇을 들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칠성의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지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조참봉은 순간 눈이 커지며 칠성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돌리려 했는데 칠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칠성이 공손하게 물었으나 조참봉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지요. 5년 동안 온갖 천대를 받으며 거지로 살아온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집도 없고 땅도 없이 이곳저곳 떠돌며 구걸하고 다녔는데 추운 겨울에는 얼어 죽을 뻔하기도 했고 더운 여름에는 굶주리기도 했지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참봉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칠성은 조참봉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앉았습니다. 일어나십시오. 함께 가시지요. 칠성이 말하자 조참봉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갈 곳이 없소. 그냥 여기서. 조참봉이 말을 흐리자 칠성은 조참봉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조참봉은 힘없이 일어났는데 칠성은 그를 데리고 근처 주막으로 갔지요. 주막에 들어가자 주모가 칠성을 보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나리. 주모가 인사하자 칠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따뜻한 국밥 2그릇 주시오. 그리고 이 어른께 깨끗한 옷 한 벌도 가져다 드리고. 칠성의 말에 주모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칠성과 조참봉은 마주 앉았는데 조참봉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바라보았지요. 드십시오. 얼마 뒤 국밥이 나오자 칠성이 조참봉에게 권했습니다. 조참봉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는데 너무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을 먹는 것이라 눈물이 났습니다.
조찬봉은 국밥을 먹으며 소리 없이 울었지요. 칠성은 조용히 자신의 국밥을 먹으며 조찬봉을 바라보았습니다. 원수였던 사람이 이렇게 초라하게 무너진 모습을 보니 이상하게도 복수의 쾌감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진 것이 안타까울 뿐이었지요. 조찬봉이 국밥을 다 먹고 나자 칠성은 품에서 엽전 꾸러미를 꺼내 조찬봉 앞에 놓았습니다. 이걸로 풀빵 장사라도 하십시오. 정직하게 사신다면 굶지는 않을 겁니다. 칠성이 말하자 조찬봉은 눈을 들어 칠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이러는 거요? 나는 당신을 그렇게 괴롭혔는데. 조찬봉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칠성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옛 주인의 정입니다. 15년 동안 지냈으니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지요. 칠성의 말에 조찬봉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칠성은 일어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남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양반이든 상놈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모두 하늘 아래 같은 사람이지요. 칠성이 조용히 말하고는 주막을 나섰습니다. 조찬봉은 칠성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에는 후회와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칠성은 말에 올라타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는데 참으로 맑고 좋은 날씨였지요. 칠성은 문득 벼락 맞던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벼락이 내게 준 건 비상한 머리가 아니었구나. 칠성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말을 천천히 몰면서 칠성은 계속 생각했지요. 짐승이 아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회였어. 남을 업신여기지 않고 나눌 줄 알고 용서할 줄 아는 진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기회 말이야. 칠성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예전에는 복수만 생각했으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조찬봉을 무너뜨린 것으로 복수는 끝났고 이제는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칠성의 목표였지요. 말은 천천히 한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칠성은 하늘을 보며 감사했는데 벼락이 자신을 죽이지 않고 살렸다는 것에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해 주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칠성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오래도록 기억되었답니다.